네, 오늘은 노인과 바다 읽을 거고요. 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책이 되게 얇더라고요. 이틀이면 다 읽을 수 있을지도. 대존 신하님 어서 오세요. 넵. 노인과 바다. 찰리 스크리브너와 맥스 퍼키슨에게.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조그만 돛담배로 혼자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이었다. 84일 동안 그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처음 40일 동안은 한 소년이 그와 함께 나갔다. 하지만 40일이 지나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자 소년의 부모는 노인이 이젠 정말이지 돌이킬 수 없게 살라오, 즉 운수가 완전히 바닥난 지경이 되었다고 소년에게 말했다. 소년은 부모가 시키는 대로 다른 배를 타고 나갔고 그 배는 일주일 동안 큼직한 고기를 3마리나 잡았다. 매일같이 빈 배로 돌아오는 노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소년은 마음이 아팠다. 소년은 언제나 물가로 내려가서 노인을 도와 사려놓은 낚싯줄 뭉치나 갈고리와 작살 또는 돛대에 둘둘만 돛따위를 날랐다. 밀가루 부대를 여기저기 기워붙인 돛은 둘둘 감겨있는 꼴이 마치 영원한 패배의 깃발처럼 보였다. 노인은 비쩍 마르고 야위었으며 목덜미에 주름살이 깊게 패어 있었다. 뒷밤에는 열대 바다가 반사하는 햇빛으로 생긴 양성 피부암 때문에 갈색 반점이 번져 있었다. 갈색 반점은 얼굴 양옆을 타고 길게 아래까지 번졌고 두 손에는 낚싯줄에 걸린 무거운 고기를 다루다가 생긴 상처 자국들이 주름처럼 깊이 패어 있었다. 하지만 이 중 최근에 생긴 흉터는 하나도 없었다.
모두가 물고기 없는 사막의 침식 지역만큼이나 오래된 것들이었다. 노인의 모든 것이 늙거나 낡아 있었다. 하지만 두 눈만은 그렇지 않았다. 바다와 똑같은 빛깔의 파란 두 눈은 여전히 생기와 불굴의 의지로 빛나고 있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노인의 배를 끌어올려 놓고 희한 기슬을 올라가며 소년이 노인에게 말했다. 저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동안 돈을 좀 벌었거든요.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노인이었다. 소년은 노인을 사랑했다. 아니다. 노인은 말했다. 넌 운 좋은 배를 타고 있어. 그 사람들하고 계속 있어.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전에 할아버지가 87일이나 고기를 못 잡다가 저랑 함께 나가서 3주 동안 매일 큰 고기를 잡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 기억하고 있지. 노인이 말했다. 네가 날 못 믿어서 떠난 게 아니란 걸 잘 알고 있다. 아빠 때문에 떠난 거예요. 전 아직 어려서 아빠 말에 따라야 하니까요. 그래, 안다. 노인은 말했다. 아주 당연한 거야. 아빤 믿음이 별로 없어요. 그래.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우린 믿음이 있지. 그렇지 않니? 그래요. 소녀는 말했다. 테라스에서 맥주 한 잔 대접해드려도 될까요? 이건 나중에 옮기기로 하고요. 왜 안 되겠니? 노인은 말했다. 같은 어부끼리 말이다. 두 사람은 테라스로 가서 자리에 앉았다. 노인을 놀리는 어부들이 많았는데 노인은 화를 내지 않았다. 나이든 어부들 가운데는 그를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내색하지 않은 채 해류나 낚싯줄을 얼마나 깊이 들이웠는지 또는 계속되는 좋은 날씨나 바다에서 본 것들에 대해 점잖게 이야기를 나눴다. 그날 고기잡이가 성공적이었던 어부들은 벌써 돌아와서 잡아온 성재치를 손질하여 두 개의 널빤지에 가로로 길게 올려놓은 다음 수산물 창고로 운반해 갔다. 각각의 널빤지 끝에 남자들이 2명씩 붙어 비틀거리며 운반해 간 그 고기들은 창고에서 대기했다가 냉동 트럭에 실려 아바나의 시장으로 운송될 것이다. 상어를 잡은 어부들은 만 저쪽 편에 있는 상어 가공 공장으로 그것들을 실어갔다. 거기서 상어는 도르래 장치로 끌어올려진 다음 간이 제거되고 지느러미가 잘리고 가죽이 벗겨졌다. 그리고 살은 토막토막 잘려 소금에 절여졌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 때면 상어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항구를 가로질러 풍겨왔다. 하지만 오늘은 바람이 북쪽으로 선해했다. 잠잠해져서 악취가 아주 희미하게만 코끝에 느껴졌고 그래서 테라스는 환한 햇살 아래 쾌적했다. 산티아고 할아버지! 소년이 말했다. 노인이 대답했다. 그는 맥주잔을 잡은 채 오래전 일을 생각하던 참이었다. 제가 가서 할아버지를 위해 내일 쓸 정어리를 잡아와도 될까요? 괜찮다. 넌 가서 야구나 해.
난 아직 노를 저을 수 있고 로엘리오가 그물을 던져줄 거다. 제가 구해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고기를 잡을 수 없다면 다른 거라도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맥주를 사줬잖니. 노인은 말했다. 너도 벌써 어른이 다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절 처음 배에 태우고 나가셨을 때 제가 몇 살이었죠? 5살이었단다. 그때 넌 하마터면 죽을 뻔했지. 내가 고기를 잡아 끌어올렸는데 그놈이 너무 팔팔해서 배를 거의 산산조각 낼 뻔했거든. 기억나니? 네, 그 녀석이 꼬리로 배 바닥을 철썩철썩 때리며 날뛰던 거랑 그리고 배 가로장에 부러진 거 그리고 그 녀석을 몽둥이로 내려치던 소리까지 다 기억나요. 할아버지가 둘둘 감은 젖은 낚싯줄 뭉치가 있던 뱃머리 쪽으로 저를 황급히 미쳤던 거랑 거기서 배 전체가 요동치는 걸 느끼며 할아버지가 도끼로 나무 찍듯이 그 녀석을 몽둥이로 내리치는 소리를 듣던 것 그리고 제 온몸에 달큰한 피냄새가 퍼지던 것도 다 기억나요. 정말로 그게 기억나는 게냐? 아니면 내가 말해줘서 아는 거냐? 전 할아버지랑 처음 함께 나갔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다 기억나요. 노인은 햇볕에 그을린 두 눈에 신뢰와 애정을 가득 담고서 소년을 바라보았다. 네가 내 아들이라면 널 데리고 나가서 오늘 한번 걸어보겠다만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너한텐 따라야 할 부모가 있고 또 넌 운이 좋은 배를 타고 있어. 히드님 어서 오세요. 정어리를 잡아다 드려도 되죠? 미끼 고기 4마리를 구할 수 있는 곳도 알고 있어요. 오늘 쓰고 남은 게 아직 있어. 소금에 절여 상자에 넣어두었지. 제가 신선한 걸로 4마리 구해다 드릴게요. 한 마리만 가져와. 노인은 말했다. 그는 희망과 자신감을 잃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희망과 자신감이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처럼 더욱 새롭게 솟아나는 느낌이었다. 2마리 가져올게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 2마리. 노인은 동의했다. 그런데 훔친 건 아니겠지? 사실 훔치기라도 했을 거예요. 소년은 말했다. 하지만 제가 산 거예요. 고맙다. 노인은 말했다. 그는 단순한 사람이라 자신이 언제 겸손하게 행동했는지 따져보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은 방금 겸손하게 행동한 것을 알았으며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은 아니고 또 그 때문에 자신의 진정한 자존심이 손상되지도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이런 해류 상태라면 내일은 고기 잡기 좋은 날이 될 게다. 노인이 말했다. 어디로 나가실 건가요? 소년은 물었다. 멀리 나갔다가 바람이 바뀔 때 들어올 생각이다. 날이 밝기 전에 나갈 거야. 저희 배 주인 아저씨한테도 멀리 나가서 고기를 잡자고 해보겠어요. 소년은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가 뭔가 진짜로 큰 놈을 낚았을 때 우리가 가서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이는 멀리 나가서 일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소년은 말했다. 하지만 주인 아저씨가 못 보는 뭔가를 그러니까 고기를 노리는 새 같은 걸 봤다고 하면서 만세기를 쫓아 멀리 나갈게 해볼게요. 그 사람 눈이 그렇게 나쁘냐? 거의 장님이나 다름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구나. 노인은 말했다.
바다거북 잡이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눈을 망치는 건 바로 그 거북잡이거든. 하지만 할아버진 모스키티아 해안에서 몇 년이나 거북잡이를 하셨어도 눈이 좋잖아요. 난 이상한 늙은이니까. 근데 할아버진 진짜 큰 고기를 잡을 만큼 아직도 힘이 충분하세요? 그럴 게다. 게다가 난 요령을 많이 알고 있지. 이제 그만 저것들은 집으로 옮겨요. 소년이 말했다. 그래야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를 잡으러 갈 수 있어요. 두 사람은 배에서 가져온 도구들을 집어들었다. 노인은 돛대를 어깨에 맸고 소년은 가닥을 단단히 꼬아 만든 갈색 낚싯줄을 둘둘 말아 넣은 나무 상자와 갈고리와 작살과 작살 자루 등을 들고 갔다. 미끼 고기가 든 상자는 배 옆까지 끌어당긴 큰 물고기를 제압할 때 사용하는 몽둥이와 함께 배의 고물 아래에 남겨놓았다. 노인의 물건을 훔쳐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독과 무거운 낚싯줄은 이슬을 맞으면 상할 수 있으므로 집에 갖다 두는 게 나았다.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훔쳐갈 사람이 그 지역에 아무도 없다는 게 확실하다 해도 갈고리와 작사를 배에 남겨두는 것은 쓸데없는 유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두 사람은 길을 따라 함께 걸어 올라갔고 노인의 어두막에 이르자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돛이 감겨있는 돛대를 벽에 기대어 세워놓았고 소년은 상자와 다른 도구들을 그 옆에 내려놓았다. 돛대는 오두막의 닭칸판과 길이가 거의 같았다. 오두막은 구아노라고 부르는 대왕 야자수의 질긴 쌍눈 껍질로 지은 것으로 그 안에 침대와 식탁과 의자가 하나씩 있었으며 흙바닥에는 숯으로 음식을 조리하는 자리가 있었다. 섬유질에 억센 구아노 잎사귀를 편편하게 겹쳐 바른 갈색 벽면에는 예수 성심상 채색화와 코브레의 성모상 채색화가 각각 걸려 있었다. 죽은 아내가 남긴 유물들이었다. 예전엔 연한 색 인화지에 뽑은 아내의 사진도 걸려 있었지만 그걸 볼 때마다 너무나 외로워서 떼어버렸다. 그 사진은 이제 방구석 선반 위 그의 깨끗한 셔츠 아래에 있었다. 먹을 건 있나요? 소년이 물었다. 노란 쌀밥이랑 생선 요리가 한 냄비 있단다. 좀 먹겠니? 아니요. 집에 가서 먹을래요. 불 좀 피워드릴까요? 아니다. 나중에 내가 피우마. 그냥 찬밥을 먹어도 되고. 투망 가져가도 돼요? 물론이지. 사실 투망은 없었다. 소녀는 그걸 언제 팔았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 꾸며낸 대화를 매이 되풀이했다. 노란 쌀밥과 생선이 든 냄비도 없었고 이것 역시 소녀는 알고 있었다. 85는 행운의 숫자야. 노인은 말했다. 내가 내장 따위를 빼내고도 500kg 가까이 되는 놈을 잡아오면
어떨 것 같니? 전 이제 투망을 가지고 정어리 잡으러 가야겠어요. 할아버진 문간에 앉아서 햇볕이나 쬐고 계세요. 그러마 어제 신문이 있으니 야구 기사나 읽어야겠다. 소녀는 어제 신문 역시 꾸며낸 말인지 어떤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노인은 침대 밑에서 정말로 신문을 꺼냈다. 보데가에서 페리코가 준 거란다. 노인은 설명했다. 정어리 잡으면 돌아올게요. 할아버지 것하고 제 것을 얼음에 가득 재워둘래요. 아침에 나누면 되니까요. 돌아오면 야구 이야기 해주세요. 양키스는 어느 팀에도 안 져. 하지만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랑 붙는다면 좀 걱정돼요. 양키스를 믿거라 얘야. 위대한 디마지오가 있지 않니? 전 디트로이트 타이거스랑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둘 다 마음에 걸려요. 아, 설아. 그러다간 신시내츠 레즈와 시카고 화이트삭스까지 걱정될라. 신문 잘 읽어보시고 제가 돌아오면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끝 번호가 85인 복권을 한 장 사야 하지 않겠니? 내일이면 85일째니까 말이다. 그것도 괜찮겠죠? 소녀는 말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최고 기록인 87일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2번 다시 안 깨질 기록이야. 85번 복권을 구할 수나 있을까? 주문하면 되겠죠. 한 장이면 될 거야. 2달러 50센트. 누구한테 돈을 꾸지? 문제 없어요. 2달러 50센트 정도는 언제든지 꿀 수 있어요. 나도 그 정도는 꿀 수 있을 거다. 하지만 되도록 꾸지 않으려고 하지. 돈을 꾸는 건 바로 거지가 되는 첫걸음이거든. 따뜻하게 하고 계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말했다. 지금 9월이라는 거 아시죠? 큰 물고기가 다니는 때지. 노인은 말했다. 아무나 물고기를 낚을 수 있는 5월하고는 달라. 전 이제 정어리 잡으러 가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이 돌아왔을 때 노인은 의자에 앉은 채 잠들었고 해는 저물어 있었다. 소년은 침대에서 낡은 군용 담요를 가져다 의자 등받이와 노인의 어깨 위에 잘 펴서 덮어주었다. 노인의 어깨는 특이했다. 몹시 늙긴 했지만 아직 강인해 보이는 어깨였다. 목덜미 역시 아직 튼튼해 보였으며 잠이 들어 고개가 앞으로 수그러져 있는지라 주름살도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셔츠는 그의 독과 마찬가지로 수없이 누덕누덕 기워진 것이었는데 기워붙인 조각들은 햇볕에 발해 여러 가지 다른 색조를 띠고 있었다. 노인의 머리는 몹시 늙어 보였으며 두 눈을 감은 얼굴은 생기가 하나도 없었다. 무릎 위에 가로놓인 신문은 늘어진 한쪽 팔에 눌려 저녁 산들바람에 날아가지 않고 있었다. 발은 맨발이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소녀는 노인을 두고 자리를 떴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노인은 아직 자고 있었다. 할아버지, 그만 일어나세요. 소녀는 노인의 한쪽 무릎에 손을 얹고 말했다. 노인은 눈을 떴다. 아이고. 반짝반짝. 노인은 눈을 떴다.
잠시 먼 곳에서 돌아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소를 띄었다. 들고 온 건 뭐냐? 그가 물었다. 저녁이요. 소녀는 대답했다. 이제 저랑 저녁 드셔야죠. 그리 배고프지 않구나. 그러지 말고 드세요. 빈속으로 고기잡이를 할 순 없잖아요. 난 그래 왔는걸. 노인은 대답하며 의자에서 일어났고 신문을 집어들어 접었다. 그러고 난 뒤 담요도 개기 시작했다. 담요는 그대로 두르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제가 살아있는 한 할아버지가 끼니를 거르고 고기 잡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럼 몸 조심하며 오래오래 살려무나. 노인이 대꾸했다. 그런데 뭘 먹을 거지? 검정콩 쌀밥, 바나나 튀김, 그리고 스튜가 조금 있어요. 소년이 테라스에서 2단으로 된 금속 용기에 담아온 음식들이었다. 나이프와 포크. 수프는 한 벌씩 종이 냅킨에 쌓여 소년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다. 누가 준 거냐? 마틴 씨요. 주인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겠구나. 제가 벌써 했어요. 소년은 말했다. 할아버지가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큰 고기를 잡으면 뱃살을 갖다 줘야겠다. 노인은 말했다. 전에도 우리 위해 이렇게 해준 적이 여러 번 있지? 그럴걸요? 그렇단 뱃살 말고도 뭘 더 갖다 줘야겠구나. 우리 생각을 아주 많이 해주니까 말이다. 맥주도 2병 주셨어요. 난 캔맥주가 제일 좋더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건 병에 든 아토웨이 맥주예요. 병은 제가 가면서 갖다 줄게요. 고맙구나. 노인이 말했다. 자, 이제 그만 먹을까? 전 아까부터 기다렸는걸요. 소년이 노인에게 상냥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릇 뚜껑을 열지 않고 있었어요. 난 이제 준비됐다. 노인은 말했다. 손 씻을 시간이 좀 필요했을 뿐이야. 어디서 씻으셨단 말이지? 소녀는 생각했다. 마을의 상수도는 거리를 2개나 내려가야 했다. 할아버지한테 물도 갖다 드려야겠어. 소녀는 생각했다. 비누와 좋은 수건도 말이야. 어째서 그 생각을 못했지? 겨울에 입을 셔츠와 겉옷도 한 벌씩 갖다 드리고 구두 같은 것과 담요도 하나 구해드려야겠어. 수트 맛이 아주 훌륭하구나. 노인이 말했다. 야구 소식 좀 들려주세요. 소년이 졸라대듯 말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내가 말한 대로 당연 양키스야. 노인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늘 경기에선 졌는데요. 소년이 말했다. 그건 아무 상관없단다. 위대한 디마지오가 제 기량을 찾았거든. 양키스엔 다른 선수들도 있잖아요. 물론이지. 하지만 디마지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다른 쪽 리그에서는 블루크린과 필라델피아 중에 아무래도 블루크린이라고 봐야 해. 하지만 딕스 실러와 그 오래된 야구장에서 그가 날린 굉장한 직선 타구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정말 그런 타구는 여태까지 없었어요. 그렇게 멀리까지 공을 날린 선수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테라스에 들으곤 했던 것 기억나니? 그를 고기잡이에 한번 데려가고 싶었지만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했지. 그러다 너한테 좀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너 역시 용기를 내지 못했고. 그래요. 굉장히 큰 실수였죠. 우리랑 함께 갈 수도 있었는데.
그랬으면 우리 평생의 자랑거리가 되었을 거고 말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난 위대한 디마지오를 고기잡이에 데려가고 싶단다. 노인이 말했다. 듣자니 디마지오의 아버지도 어부였다구나. 아마 그도 우리처럼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을 테니 이해하며 들어줄지 몰라. 위대한 시슬러의 아버지는 한 번도 가난했던 적이 없어요. 그는 그러니까 시슬러의 아버지는 제 나이 때 벌써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었거든요. 내 나이 때 난 가로돛을 단 범원의 서머니였지. 아프리카까지 가던 배였는데 저녁이면 해변을 어슬렁거리는 사자들을 보곤 했단다. 잠시만요. 죄송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 나이 땐 난 가로돛을 단 범원의 선원이었지. 아프리카까지 가던 배였는데
저녁이면 해변을 어슬렁거리는 사자들을 보곤 했단다. 알아요. 전에 얘기해 주셨어요. 아프리카 이야기를 할까? 야구 이야기를 할까? 야구 이야기가 좋겠어요. 소녀는 대답했다. 위대한 존 호탁 레그로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소녀는 제 이를 호타라고 발음했다. 맥그로 역시 옛날에 이따금씩 테라스에 오곤 했단다. 하지만 술을 마시면 사나운 데다 입까지 거칠러져서 다루기 힘들었지. 그는 야구 못지않게 경마에도 정신이 팔려 있었어. 경주마 명단만에는 호주머니에 꼭 넣고 다니면서 전화에 대고 말 이름을 불러대곤 했지. 훌륭한 감독이었어요. 소년이 말했다. 우리 아버진 그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건 맥그로가 이곳에 제일 많이 왔기 때문이지. 노인이 말했다. 두로셔가 매년 이곳에 왔다면 네 아버진 그를 제일 훌륭한 감독으로 생각할 거다. 그럼 정말 제일 훌륭한 감독은 누군가요? 루케인가요? 아님 마이크 곤잘레스인가요? 두 사람은 우열을 가리기 쉽지 않아. 하지만 최고의 어부는 단연 할아버지죠. 아니야. 나보다 훌륭한 어부들을 난 많이 알고 있다. 케바. 천만에요. 소녀는 말했다. 물론 유능한 어부들은 많을 테고 그 중에 훌륭한 어부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최고는 할아버지뿐이에요. 고맙다. 넌 날 기쁘게 해주는구나. 부디 우리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만큼 너무 커다란 물고기가 나타나지 않기를 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할아버지 힘이 아직 세다면 그런 물고기는 없을 거예요. 생각만큼 힘이 세지 않을지도 몰라.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난 요령을 많이 알고 있지. 결혼한 의지도 있고 말이야. 자, 이제 그만 주무셔야 해요. 내일 아침에 기운차게 나가셔야죠. 전 그릇들 좀 테라스에 갖다 주고 올게요. 그럼 잘 자라. 내가 아침에 깨워주마. 할아버진 제 자명종이세요. 소녀는 말했다. 내겐 나이가 자명종이지. 노인은 말했다. 한데 늙은이들은 어째서 그렇게 일찍 잠에서 깨는 걸까? 하루를 좀 더 길게 보내려고? 모르겠는데요. 소녀는 대답했다. 제가 아는 건 아이들은 늦게까지 깊이 잔다는 것뿐이에요. 그래, 나도 그랬지. 노인이 말했다. 아침에 늦지 않게 깨워주마. 우리 배주인 아저씨가 와서 깨우는 건 왠지 싫어요. 마치 제가 못난 녀석처럼 느껴지거든요. 알 것 같구나.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소녀는 떠났다. 두 사람은 그동안 등불도 없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했다. 노인은 어둠 속에서 바지를 벗고 침대로 향했다. 그는 바지에 신문을 끼워 놓고 둘둘 말아 베개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담요를 몸에 두르고 침대에 누웠다. 용수철 위에다 옛날 신문들을 깔아놓은 침대였다. 노인은 금세 잠이 들었다. 그는 소년 시절에 가봤던 아프리카의 꿈을 꿨다. 긴 황금빛 해변과 눈이 아플 만큼 아주 새하얀 해변, 높이 솟은 곳, 거대한 갈색 산들이 보였다. 요즘 그는 매일 밤 그곳 해안을 따라 배를 타고 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표효하는 파도 소리를 들었고
원주민들의 배가 파도를 헤치며 다가오는 것도 보았다. 잠결에 갑판의 타르 냄새와 돛밭 냄새를 맡았고 아침이면 육지의 산들바람에 실려오는 아프리카 냄새를 맡았다. 그는 대개 육지의 산들바람 냄새를 맡으며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고 소년을 깨우러 가곤 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육지의 산들바람 냄새가 아주 일찍 맡아졌다. 꿈결에도 아직 너무 이른 시간이라는 걸 알지만 그는 계속 꿈을 꾸었다. 바다 위로 솟아오는 카나리아 군도의 하얀 산봉우리들을 보았고 산봉우리들에 이어 카나리아 군도의 여러 항구와 정박지들이 꿈속에 나타났다. 그는 폭풍우 치는 꿈을 더 이상 꾸지 않았다. 여자나 큰 사건도 커다란 물고기도 싸움이나 힘겨루기 대회도 그리고 아내도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직 이런저런 장소들과 해변을 어슬렁거리는 사자들 꿈만 꾸었다. 사자들은 황혼 속에서 새끼 고양이들처럼 장난을 쳤다. 그는 소년을 좋아하는 만큼 사자를 좋아했다. 소년을 꿈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노인은 문득 잠에서 스르르 깨어났다. 그는 열린 문틈으로 달을 쳐다보다가 베고 자던 바지를 펴서 입었다. 그러고는 오두막 밖으로 나와 오줌을 싼 뒤 위쪽 방향으로 소년을 깨우러 갔다. 노인은 차가운 새벽 공기에 몸이 덜덜 떨렸다. 하지만 그렇게 떨다 보면 몸이 훈훈해질 것이며 곧 노를 적느라 열이 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빛난다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년의 집은 잠겨 있지 않았다. 노인은 문을 열고 맨발로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다. 소년은 첫 번째 방의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기울어가는 달빛이 비쳐들어 노인은 소년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소년의 한쪽 발을 살며시 잡고는 그대로 기다렸다. 소년은 이윽고 눈을 뜨더니 고개를 돌려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년은 침대 옆 의자에서 바지를 끌어당겨 침대에 앉은 채로 입었다. 노인은 밖으로 나갔다. 소년도 뒤따라 나왔다. 노인은 아직 졸려하는 소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미안하구나. 천만에요. 소년은 대답했다. 남자라면 해야 할 일인데요. 두 사람은 노인의 오두막이 있는 곳으로 길을 따라 내려갔다. 길에는 맨발의 사내들이 각자 자기 배에 돛대를 메고 어둠 속을 잇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노인의 오두막에 이르렀을 때 소년은 바구니에 든 낚싯줄 다발과 작살과 갈고리를 집어들었고 노인은 돛이 감긴 돛대를 어깨에 맸다. 커피 드시겠어요? 소년이 물었다. 이것들 먼저 배에 갖다 놓고 그러고 마시자꾸나. 두 사람은 어부들을 상대로 아침 일찍 문을 여는 식당에서 연우 깡통에 따른 커피를 마셨다. 잘 주무셨어요, 할아버지? 소년이 물었다. 졸음을 쫓아내는 일이 아직은 쉽지 않았지만 소년은 이제 정신이 거의 든 상태였다. 아주 잘 잤단다, 마놀린. 노인이 대답했다. 오늘은 뭔가 확실한 느낌이 드는구나. 저도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할아버지가 쓸 정어리와 제가 쓸 정어리, 그리고 할아버지 미끼고기 갖다 드릴게요. 우리 주인 아저씨는 고기잡이 도구를 직접 들고 와요. 절대 다른 사람이 운반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린 다 제각각이니까. 노인은 대답했다. 난 네가 5살 때부터 도구를 운반하게 했잖니. 맞아요. 소녀는 말했다. 금방 돌아올게요. 커피 한 잔 더 드세요. 여긴 우리 단골이라 괜찮아요. 소녀는 맨발로 산호암이 깔린 길을 걸어서 미끼고기를 맡겨놓은 얼음 창고 쪽으로 갔다. 노인은 커피를 천천히 마셨다. 이제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을 테니 커피를 마셔두어야 했다. 꽤 오래전부터 먹는 일이 귀찮아진 그는 점심을 싸가는 법이 없었다. 물 한 병이 뱃머리에 있었고 그것으로 하루를 충분히 견딜 수 있었다. 소년이 정어리 몇 마리와 신문지에 싼 미끼고리 2마리를 들고 돌아왔다. 두 사람은 자갈 섞인 모래의 감촉을 발 밑으로 느끼면서 오솔길을 따라 노인의 배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배를 끌어올려 물에 띄웠다. 행운을 빌어요, 할아버지. 그래, 너도. 노인이 말했다. 그는 노를 잡아매는 밧줄을 노거리 못에다 끼워 묶었다. 그러고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노로물을 힘껏 밀쳐내며 어둠 속에서 항구 밖으로 배를 저어나기 시작했다. 저쪽 해변에서도 다른 배들이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달이 언덕 너머로 져버린 뒤라 배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이 노젓는 소리가 노인의 귀에 들려왔다. 이따금 누군가가 배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대부분의 배들은 노젓는 소리를 빼면 조용했다. 배들은 항구 어귀를 빠져나간 뒤 뿔뿔이 흩어졌다. 그러고는 제각각 물고기가 잡힐 것 같은 해역으로 향해 나아갔다. 노인은 멀리까지 나가볼 예정이었다. 그는 육지 냄새를 뒤로하고 깨끗한 새벽 바다 냄새 속으로 노를 저어 나갔다. 어부들이 큰 우물이라고 부르는 곳을 지나갈 때마다 물속에서 멕시코만 해초의 인광이 보였다. 수심이 갑자기 700길 이상 깊어져서 큰 우물이라고 불리는 그곳은 해류가 해저의 가파른 절벽에 부딪혀서 생기는 소용돌이 때문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모여들었다. 새우와 미끼용 물고기들이 바로 여기로 모여들었고 때로는 오징어 떼도 저 깊은 구멍 속으로 모여들었다. 이들은 밤이 되면 수면 가까이까지 올라오는데 그러면 떠돌아다니던 큰 물고기들이 그것들을 잡아먹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은 아침이 밝아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노를 저어가는 동안 날치가 몸을 부르르 떨며 소년 위로 치솟는 소리와 어둠 속 저 멀리 솟구쳐 날며 빳빳이 세운 날개로 공기를 휘시식 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날치를 매우 좋아했는데 바다에서 제일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새들은 가여웠다. 특히 늘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지만 허탕치기 일수인 작고 가냘프고 까만 제비갈매기가 몹시 가여웠다. 노인은 생각했다. 새는 우리보다 더 고달픈 삶을 살고 있지. 도둑갈매기나 크고 강한 새들은 빼고 말이야. 바다가 그토록 잔인할 수 있는데 어쩌자고 저 제비갈매기처럼 가냘프고 여린 새들을 창조했담? 바다는 상냥하고 아주 아름다워. 하지만 몹시 잔인해질 수 있어. 그것도
아주 갑자기 작고 구슬픈 소리를 내며 날아다니다가 먹이를 잡으려고 물속을 쪼아대는 저 새들은 바다에 살기에는 너무 가냘프게 창조되었어. 노인은 언제나 바다를 라마르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바다를 다정하게 부를 때 쓰는 스페인어였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따금 바다를 나쁘게 말하긴 했지만 그런 때도 항상 바다를 여자처럼 여기며 말했다. 젊은 어부들 가운데 상어 간으로 한창 벌이가 좋을 때 구입한 모터보트를 타고 다니며 찌 대신 부포를 낚싯줄에 매달아 사용하는 자들은 바다를 남성인 엘마르라고 불렀다. 그들은 바다를 경쟁자나 투쟁 장소, 심지어 적처럼 여기며 말했다. 하지만 노인은 언제나 바다를 여성으로 생각했고 큰 호의를 베풀어 주거나 거절하는 어떤 존재로 생각했다. 만약 바다가 사납고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건 바다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었다. 여자와 마찬가지로 바다는 달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노인의 생각이었다. 노인은 꾸준히 노를 저었다. 무리하게 속도를 내려 하지 않았고 또 이따금씩 해류가 소용돌이 치는 것을 제외하고 바다 표면이 잔잔했으므로 전혀 힘들지 않았다. 그는 배를 움직이는 힘의 3분의 1을 해류에 맡겨 놓았다. 날이 환해지기 시작했을 무렵 노인은 시간상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꽤 멀리 나왔음을 알아차렸다. 일주일 동안 깊은 우물 부근을 돌아다녔지만 아무 소득도 없었지. 노인은 생각했다. 오늘은 가다랑어와 날개 다랑어 떼가 있는 곳으로 나가서 잡아봐야겠어. 어쩌면 그놈들 사이에 큰 놈이 있을지도 몰라. 날이 완전히 환해지기 전에 노인은 미끼를 들이우고는 배를 해류에 맡겨 떠내려가게 했다. 미끼 하나는 40길까지 내려들었다. 미끼 하나는 40길까지 내려들었다. 두 번째 미끼는 75길,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각각 100길과 125길까지 푸른 바닷속으로 내려들었다. 각각의 미끼는 단단히 묶고 끼어 머리를 아래쪽으로 향한 채 드리워져 있었다. 낚싯바늘의 중심은 미끼 고기 안에 깊숙이 끼워져 있었고 밖으로 튀어나온 구부러진 부근과 뾰족한 끝부분은 모두 싱싱한 정어리들도 가려놓았다. 휘어진 낚싯바늘에 두 눈이 꿰어 나란히 연결된 정어리들은 반원형의 화한 모양을 이루었다. 큰 물고기가 와서 입질을 할 때 낚싯바늘의 어느 한 곳도 향긋하고 달콤한 냄새가 맛을 풍기지 않은 부분이 없을 터였다. 소년이 준 미끼고기는 다랑어. 그 중에서도 제일 싱싱한 날개 다랑어 새끼 2마리였는데 그것은 제일 깊이 들이운 2개의 낚싯줄에 초처럼 매달려 있었고
나머지 2개의 줄에는 어제 쓰고 남은 큰 정출무늬 정갱이와 갈정갱이가 각각 매달려 있었다. 쓰고 남은 것들이지만 아직 상태가 좋았고 아주 싱싱한 정어리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맛 좋은 냄새가 나고 먹음직해 보였다. 굵은 연필만큼이나 두꺼운 각각의 낚싯줄에는 초록색 막대지가 묶여 있어서 고기가 미끼를 조금이라도 물거나 당기면 찌는 곧바로 곤두박질 치게 되어 있었다. 각각의 줄은 40길씩 둘둘 말아 2뭉치로 나눠 놓았는데 여분의 다른 줄 뭉치에 연결할 수 있어서 필요한 경우 물고기가 300길 이상 끌고 나가도 끄떡 없었다. 노인은 이제 막대지 3개가 물속에 잠길락 말락하는 것을 배전 너머로 지켜보다가 살며시 배를 저어 낚싯줄이 적당한 깊이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며 팽팽하게 드리워지도록 했다. 날은 완전히 밝았고 금방이라도 해가 떠오를 것 같았다. 바다 위로 해가 가늘게 얼굴을 내비치자 다른 배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면에 낮게 떠있는 배들은 해안 쪽으로 한참 뒤처진 채 해류를 가로질러 넓게 흩어져 있었다. 햇빛은 더욱 환해지더니 수면 위로 강렬한 섬광을 뿌리기 시작했다. 조금 후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자 잔잔한 바다에 빛이 반사되어 눈이 몹시 부시고 아팠다. 그래서 노인은 햇빛을 보지 않고 노를 저었다. 그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어두운 바다 밑으로 팽팽히 드리워진 낚싯줄을 지켜보았다. 노인은 그 누구보다도 낚싯줄을 팽팽하게 드리웠는데 그래야만 각각의 줄에 달린 미끼가 어두운 바닷속 그가 원하는 깊이에 정확히 위치하여 뭐가 됐든 그곳을 헤엄치는 물고기를 기다릴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어부들은 줄을 해류에 내박겨 늘어지게 했다. 그래서 이따금 줄이 100길 깊이에 드리워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60길밖에 안 되곤 했다. 나는 줄을 정확하게 들이우지 노인은 생각했다. 다만 더 이상 운이 없을 뿐이야. 하지만 누가 알아? 오늘이라도 운이 트일지.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인걸. 운이 있다면야 물론 더 좋았겠지. 하지만 난 우선 정확하게 하겠어. 그래야 운이 찾아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으니까. 해가 떠오른 지 2시간쯤 되자 동쪽을 바라봐도 눈이 그다지 아프지 않았다. 주변에 보이는 배는 이제 3척밖에 없었는데 그나마도 멀리 해안가 쪽에 아주 낮게 떠 있었다. 아침 햇살 때문에 평생 눈이 아파 고생하는군.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두 눈 다 아직 멀쩡해. 저녁 땐 해를 똑바로 바라봐도 앞이 캄캄해지거나 하질 않지. 사실
저녁 햇살이 더 강하기도 해. 하지만 아침 햇살은 눈이 아프단 말이야. 바로 그때 구남새 한 마리가 길고 검은 날개를 펴고 앞쪽 하늘에서 맴돌고 있는 것을 보았다. 새는 날개를 뒤로 젖힌 채 비스듬히 급 강하하더니 다시 하늘을 맴돌았다. 저놈이 뭔가를 봤군.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냥 둘러보는 게 아니야. 노인은 새가 멈돌고 있는 곳을 향해 천천히 꾸준하게 노를 저어갔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으며 낚싯줄도 팽팽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유지했다. 해류를 뒤에서 약간 밀듯이 하며 나아갔으므로 새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고기잡이를 하는 경우보다는 좀 더 빠르게 나아갔지만 여전히 정확한 고기잡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곰손님, 잘 자요. 다시 보기 남겨둘게요. 푹 주무세요. 새는 좀 더 높이 날아오르더니 날갯짓을 멈춘 채 다시금 맴돌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면을 향해 급 강하했다. 날치가 물속에서 뛰어올라 수면 위를 필사적으로 날아가는 것이 보였다. 잘 자요. 빠빠이. 만색이야! 노인은 크게 소리쳤다. 커다란 만색이 떼야! 노인은 노를 거두어 들이고 뱃머리 밑에서 가는 낚싯줄을 꺼냈다. 뱃머리 밑에서 가는 낚싯줄을 꺼냈다. 철사로 된 목줄에 중간 크기의 낚싯바늘이 달린 줄이었다. 노인은 정어리 하나를 미끼로 깨었다. 그것을 뱃전 너머로 던지고 줄은 고물에 있는 골이 달린 나사못에 단단히 메어두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줄에 미끼를 꿰어서 뱃머리의 그늘진 곳에 둘둘 말아 놓았다. 노인은 다시 노를 저으며 날개가 긴 그 검은 새가 고개를 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새는 이제 수면 위를 낮게 날고 있었다. 노인이 지켜보는 동안 새는 다시 한번 날개를 비스듬히 젖힌 채 수면을 향해 급 강하했다. 그러고는 날개를 거칠게 퍼덕이며 날치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헛수고였다. 노인은 수면이 약간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큰 만세기 떼가 달아나는 날치들을 뒤쫓느라 생긴 것이었다. 만세기들은 날치가 날아가는 바로 밑에서 바닷물을 헤치며 달렸다. 전속력으로 달려가서는 날치들이 물속으로 떨어지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있으려는 것이었다. 굉장히 큰 만세기 떼로군. 노인은 생각했다. 녀석들이 넓게 펴져 있어서 날치들이 살아남을 가망은 거의 없겠군. 새도 헛수고만 하겠어. 녀석한텐 날치가 너무 큰 데다 너무 빨라. 노인은 날치가 계속해서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과 새의 헛된 동작을 지켜보았다. 저 날치떼는 잡을 수 없겠군. 그는 생각했다. 놈들은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달아나고 있어. 하지만
뒤처진 한두 마리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 어쩌면 내가 잡고 싶은 큰 물고기가 그놈들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지. 내 큰 물고기는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을 거야. 육지 위 구름은 이제 산처럼 높이 피어올랐다. 해안은 기다란 한 줄기 초록색 선에 불과해 보였고 그 뒤로 푸르스름한 회색빛 능선이 이어져 있었다. 바닷물은 이제 검푸른 빛을 띠었는데 검푸르다 못해 거의 자줏빛으로 보일 지경이었다. 노인은 물속을 내려다 보았다. 짙푸른 물속에는 채로 걸은 듯 넓게 퍼진 플랑크톤이 빨갛게 떠 있었고 비쳐든 햇빛으로 인한 묘한 광선이 드리워져 있었다. 노인은 낚싯줄이 물속 깊이 곧장 팽팽하게 드리워졌는지 살펴보았다. 플랑크톤이 그처럼 많은 것을 보고 그는 기분이 좋았는데 그건 물고기가 모여든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이다. 해가 한층 높이 떠오른 지금 햇빛이 물속에 그렇게 묘한 광선을 들이운 것은 날씨가 좋다는 것을 의미했다. 육지 위의 구름 모양 역시 같은 의미였다. 하지만 새는 이제 거의 시야에서 사라져버렸고 수면 위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햇빛에 바랜 누런 멕시코만 해초 몇 덩어리가 떠있고 젤리로 된 불에 같은 온전한 형체의 자주색 꽃갈 해파리가 배 바로 옆에서 무지갯빛을 반사하며 떠내려가고 있을 뿐이었다. 해파리는 몸체를 옆으로 뒤집었다가 다시 똑바로 했다. 치명적인 독이 있는 자줏빛 기다란 촉수를 물속으로 1미터 가까이나 길게 늘어뜨린 채 해파리는 마치 비눗방울처럼 유쾌하게 떠내려갔다. 아구아 말라로군. 노인은 말했다. 가을보 같은 놈. 나쁜 물이라는 뜻이래요. 노를 써서 배를 가볍게 돌리면서 노인은 물속을 내려다 보았다. 길게 늘어진 해파리의 촉수와 색깔이 같은 잔 물고기들이 촉수 사이에서 또는 해파리가 떠내려가며 만든 작은 그늘 밑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그것들은 해파리 독의 면역성이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촉수 일부가 낚싯줄에 걸려 자주색으로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다가 노인이 고기를 잡아당길 때 닿기라도 하면 덩굴 옷이나 옷나무를 만졌을 때처럼 손과 팔에 두드러기와 발진이 생기곤 했다. 특히 이 아구아 말라의 독은 아주 빨리 퍼졌고 채찍으로 얻어맞은 듯한 증상을 보였다. 무지갯빛 비눗방울 같은 모습의 이 해파리들은 아름다웠다. 하지만 바다에서 가장 위선적인 존재이기도 했다. 노인은 커다란 바다 거북들이 그것들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 좋아했다. 바다 거북은 이 해파리를 발견하면 정면에서 접근한다. 그런 다음 눈을 감고 자기 몸을 등딱지로 완전히 덮은 채
촉수고 뭐고 남김없이 다 먹어치운다. 노인은 그렇게 해파리를 잡아먹은 바다 거북의 모습을 보는 걸 좋아했고 또 폭풍우가 지나간 뒤 해변에 밀려온 해파리를 밟으며 걷는 걸 좋아했다. 뿔처럼 딱딱하게 굳은 발바닥으로 놈들을 밟을 때 펑펑 터지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았다. 노인은 초록 바다 거북과 대모 거북을 특히 좋아했는데 우아하고 재빠른 데다 값이 아주 많이 나가기 때문이었다. 반면에 등갑주가 누렇고 교미하는 모습이 괴상하며 눈을 감은 채 만족스러운 듯이 꽃갈 해파리들을 먹어치우는 멍청하고 덩치 큰 붉은 바다 거북에 대해서는 친밀감과 함께 경멸감도 품고 있었다. 노인은 여러 해 동안 바다 거북 잡이 배를 타고 다닌 적이 있지만 바다 거북에 대해 아무런 신비감도 없었다. 그는 그것들을 모두 안쓰럽게 여겼다. 몸통 길이가 노인의 조각배만 하고 무게가 1톤이나 나가는 그 거대한 장수거북조차도 안쓰러웠다. 사람들은 대부분 바다거북을 그냥 무정하게 다루는데 왜냐하면 거북의 심장은 칼로 몸을 잘라 도살하고 난 뒤에도 몇 시간 동안이나 멈추지 않고 뛰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은 나도 저런 심장을 가지고 있고 내 손과 발도 거북의 것과 다를 바 없어 하고 생각했다. 그는 기력을 얻으려고 바다 거북의 흰 알을 먹었다. 5월 한 달 내내 먹었는데 9월과 10월에 정말로 큰 물고기를 잡을 때 충분히 힘을 쓰기 위해서였다. 노인은 또한 많은 어부들이 어구를 맡겨두는 창고의 큰 드럼통에서 매일 상어 간 유를 한 컵씩 받아 마셨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마실 수 있도록 갖다 놓은 간유였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그 맛을 싫어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일보다는 견디기 쉬운 맛이었고 각종 감기나 독감에 효과가 아주 좋은 데다 또 눈에도 좋았다. 노인은 이제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다. 새가 다시 하늘을 맴돌고 있었다. 이 녀석이 물고기를 찾았구나.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날치가 수면을 차고 날아오르지도 않았고 먹잇감이 되어 쫓기며 흩어지는 잔 물고기들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은 지켜보았고 그러자 작은 다랑어 한 마리가 공중으로 솟구쳐 오르더니 한 바퀴 빙그르르 돌다가 대가리를 처박으며 물속으로 떨어졌다. 햇살을 받은 다랑어는 은빛으로 빛났다. 그것이 물속으로 떨어지고 난 뒤 또 한 마리가 뛰어올랐고 이어 다시 또 한 마리가 뛰어올랐다. 그러자 사방팔방에서 다랑어가 마구 뛰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수면을 온통 휘저어대며 먹잇감을 쫓아 길게 솟구쳐 올랐다가 떨어졌다. 다랑어들은 먹잇감을 에워싸며 쫓아가고 있었다. 녀석들이 너무 빨리 이동하지만 않는다면 따라잡을 수 있을 텐데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다랑어 떼가 수면에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는 것과 겁에 질려
꼼짝없이 수면에 내몰린 먹이 물고기들을 향해 새가 물속으로 낙하하며 뛰어드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새는 큰 도움이 된단 말이야. 노인은 말했다. 바로 그때 고리를 지어 밟고 있던 고물 쪽의 낚싯줄이 발 밑에서 팽팽해졌다. 노인은 노를 놓고는 줄을 꽉 쥔 채 몸쪽으로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줄을 물고 부르르 떨며 버티는 작은 다랑어의 무게가 느껴졌다. 줄을 당길수록 팽팽하게 떨리는 줄의 느낌은 점점 더 강해졌다. 물속에서 다랑어의 푸른 등과 물속에서 다랑어의 푸른 등과 금빛 옆구리가 보였고 다음 순간 노인은 줄을 힘껏 잡아 올려 다랑어를 배전 이편으로 끌어당겼다. 다랑어는 배꼽물 쪽으로 떨어져 햇빛을 바르며 누워 있었다. 총알처럼 생긴 단단한 물고기는 크고 멍한 두 눈을 빤히 뜬 채 날렵하고 민첩한 꼬리를 세차게 파닥이며 사력을 다해 바닥 판자 위에서 철썩철썩 요동쳤다. 노인은 친절하게도 단번에 죽여주려고 다랑어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다. 그리고는 아직 떨고 있는 다랑어를 발로 차서 배꼽물에 그느질 곳으로 옮겼다. 날개 다랑어군.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훌륭한 미끼가 되겠어. 4.5kg은 좋게 넘겠군. 노인은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큰 소리로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옛날에 혼자 있을 때 노래를 불렀던 기억은 있다. 스맥선이나 거북잡이 배에서 밤당번이 되어 혼자 키를 잡고 있을 때면 이따금 노래를 부르곤 했다. 아마 혼자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건 소년이 떠나고 난 뒤부터가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소년과 함께 고기잡이를 할 때 두 사람은 되게 필요할 때만 이야기를 했다. 폭풍으로 날씨가 나빠 고기잡이를 나가지 못할 때나 밤이 되면 그들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바다에서는 쓸데없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에 노인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켰다. 그러나 이젠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므로 그는 자주 자신의 생각을 큰 소리로 짓거려대곤 했다. 이렇게 큰 소리로 혼자 짓거리는 걸 들으면 사람들은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미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돈 있는 사람들은 라디오가 있어서 배에서 이야기나 야구 소식을 듣거나 하겠지만 말이야. 지금은 야구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노인은 생각했다. 지금은 오직 하나만 생각할 때야. 내 본업인 고기잡이만 생각해야 돼. 저 다랑어 떼 주변에 큰 물고기가 있을지도 몰라. 노인은 생각했다. 난 먹이를 쫓는 다랑어 떼 가운데 뒤처진 놈 하나를 낚았을 뿐이야. 다랑어 떼는 모두 빠르게 멀리 이동하고 있어. 오늘따라 수면에 보이는 것들을 모두가 아주 빠르게 북동쪽으로 이동해 가는군. 지금이 하루 중 바로 그럴 때인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날씨에 어떤 징후인가? 초록색 선으로 보이던 해안은 이제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눈 덮인 듯이
꼭대기가 하얗게 보이는 파란 산봉우리들과 그 위로 높은 설산처럼 피어오른 뭉게구름만이 겨우 보였다. 바다는 아주 검푸른색이었고 햇빛은 물에 반사되며 무지갯빛으로 부서졌다. 무수히 밀집한 반점처럼 떠있던 플랑크톤 떼는 높이 내리쬐는 햇빛을 받아 모두 사라져버렸다. 이제 노인의 눈에 보이는 거라곤 무지갯빛 광채를 반사하고 깊고 넓은 짙푸른 바다와 1500m가 넘는 깊은 바다에 곱게 드리워진 낚싯줄밖에 없었다. 오늘 책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푹